예, 이번에는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적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강행법규다라고 하는 것. 그럼 강행법규는 뭐로 이해하고 있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 105조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것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관계 있는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곧 강행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자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법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제가 좀 전에는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그렇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와 관해서는 학설 또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그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규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강행법규 또는 임의법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강행규정은 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효력규정은 그 위반되는 행위의 그 사법상의 법률 효과까지 부정을 하는 것이고, 단속규정은 비록 그 위반을 이유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행정상의 제재는 받을지언정 그 사법상,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 단속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것을 어떻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강행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이게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행규정,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따라서 무효기 때문에 신의 측 또는 표현 대리의 규정을 적용해서 유효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신의 측이나 표현 대리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또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런 신뢰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신의 측 또는 표현들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서 그 법률 행위를 유효로 전환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존의 법률 행위, 강행 규정에 위반된 법률 행위를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전환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통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이 강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즉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강행 규정과 달리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해도 좋고 적용하지 않아도 좋고.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특히 계약과 관련해 갖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해 갖고 충분히 그 내용 합의점에 법률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합의에 이르고 그에 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은 그 이외에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사항들은 또 이 부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즉 합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수적인 사항에 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임의규정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법률의 목적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 임의규정에 관한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 어떠한 것이 강행규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즉 첫째, 법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에 관한 각종 제한, 능력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법인 제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 같은 법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3자 내지 사회 일반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3자 또는 사회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규정들은 어떻게 해요? 강행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 또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유가증권제도와 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 강행규정이 많고요. 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대부분의 민사특별법 규정들은 이런 사회정책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이 많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민사특별법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서에 관한 규정도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법 규정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행규정,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판례 입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법률 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그 법률, 강행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정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 행위의 유효, 무효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판례는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모두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 또는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무효다 또는 효력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법률을 위반된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법률을 위반한 법률 행위 효력에 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 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또 당사자에게 법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 행위에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 평가, 그 외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이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법률을 위반한 법률 행위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법률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다시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례 입장은. 또 다수설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규정을 달리 이해하는 경우도 견해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사를 또는 판례에 따라서요. 그래서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눕니다. 효력 규정은 그 위반되는 행위에, 즉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의 사법적인 효력, 사법상의 효과도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법상의 효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 부정한다. 이에 반해서 단속 규정은 그 법률,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서 제재, 행정상 제재 또는 형벌을 받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효력 규정은 그 행위,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도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까지 부정하겠다. 하지만 그 단속 규정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행위로 위반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제재 또 처벌을 받을지언정 그 행위의 효력 인정하겠다, 결과까지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강행법규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좀 전에 결과를 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처럼 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구분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의 결과까지, 효과까지 금지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 사업상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그 거래 안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당사자 간의 시인이나 공평등을 판단해서 효력 규정을 할 것이냐 단속 규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효력 규정으로 이해하는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상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변호사법 규정, 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 또 부동산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 상한을 넘지 마라 이런 얘기,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농지 임대차를 금지하는 농지법의 규정, 또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1조의 규정,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사대법규법의 16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 및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것을 효력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좀씩 달라집니다. 시대나 또는 경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효력 규정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효력 규정으로 이해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경제 사정이 나아지니까 또 상황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단속 규정으로 이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효력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 사정에 따라서 좀씩 단속 규정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단속 규정이었던 것이 반대로 효력 규정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이해했던 것들은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이라든지, 또 1인 매매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이라든지, 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공인중개사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 규정으로 이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판례를 잠깐 볼 텐데요. 변호사법과 관련해 갖고는 변호사나 아닌 사람은 이 법률 업무를 대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변호사법 제48조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업적 효력도 부정된다. 즉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에 대해서 수수료를 보수를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보수를 약정하는 행위 자체도 모두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 즉 강행법규다,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게 되면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해서 사업적 효력도 부정된다. 즉, 이 규정은 뭐죠? 결국 효력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 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즉 소송을 대리하면서 그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고 나서 돌려받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 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한 번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관련해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특히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몇 번 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과거 부동산 중개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또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계약을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 약정은 뭐 강행법규 효력 규정인 이 관련 규정들, 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고 또 수수료 약정을 할 수도 없다. 이것은 효력 이에 관한 공인중개사 관련 규정들은 부동산 중개법 관련 중개업 관련 규정들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 약정의 사법상의 효력, 사법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고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개보수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즉 수수료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시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한도를 정한 이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럼 그 수수료 약그 따라서 그에 위반한 수수료 한도를 위반한 이와 같은 약정들은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만 무효다?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무효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선 무효다. 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무효의 법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즉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1회 정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라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보수를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즉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판례를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또 개설해서 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다. 왜? 효력 규정이니까. 또 두 번째, 그 중개 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즉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수수료 약정은 무효가 된다. 즉 한도 이내의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효력이 있으니까. 세 번째, 우연한 기회에, 즉 중개업을 갖다가 업으로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요? 그 중개를 약속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그거는 신의칙이나 형평원칙에 따라서 어떤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제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린다. 이 집 팔아주면 얼마 줄게. 액수 많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뭐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겠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효력이 설사 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속, 계약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에 따른 보호수가 한도를 부당하게 과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적정한 범위 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금액만을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판례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관련해 갖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거래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거래 안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중개 의뢰인에겐 불리하고 공인중개사 자신에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즉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중개 의뢰인이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까지 과연 이 법이 그와 같은 약속 행위를 무효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 행위 하지 마라. 하지만 이거는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대로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겠다. 모든 사정을 알면서 거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스스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법원이 나서서 무효다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곤란하다. 그래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 행위가 사업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업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위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행위도 단지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와의 직접 거래라는 것을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에 관한 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이런 판례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료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의료인이거나 의료법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아닌 경우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첫 번째 판례에선 의사인 갑이 을재단법인과 을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서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계약이 의료법인 등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의사인 갑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갑이 의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인이 의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익을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결과 이익 귀속도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뭐예요? 이 사건에서는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다. 비록 그 법률을 위반해서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그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하고 비록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하고 결국 본질적으로는 의사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경영 위탁 계약 자체가 무효다.
사업상 효력까지는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상 효력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위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 즉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을 개설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사업상의 효력도 인정할 수가 없고 설사 의료행위를 했고 그 보수청구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을 사업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의료인,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의사 또는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을 갖다가 구분해서 글씨를 잘 못 쓰겠네요. 비의료인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리를 하자면요. 강행법규의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도 적용될 수가 없다. 또 표현대리 규정에 의해서 뭐 당사자에게 효과를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유효로 전환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설사 가행 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그 행위자 스스로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해놓고 그것이 그 자체가 신의치기 위반된다. 즉 가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설사 그 행위자가 가행규정 위반을 그 가행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또 이와 같은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확정적 무효인 것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가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에 관해서는 그 법률에 규정이 있다라면 그 강행 규정에 규정이 있다라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겁니다. 유효하다,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법률에서 강행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다라면 소위 일부 무효의 법률에 관한 제137조가 적용된다. 즉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능한 부분만 유효인 부분만 가지고로 효력을 인정할 유효인 부분만 반대로 얘기하면 무효인 부분을 빼고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무효인 부분이 없었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정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률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럼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행을 이미 했다라면은 이때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할 수 있다. 이 원칙이고 또 746조의 소위 불법 원인 구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제7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이다라고.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즉 가행 규정에 위반된 범죄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가행 규정에 위반한다라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적지 않겠지만은 그 가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자체가 무조건 불법에 해당이 돼서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746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행규정의 법률행위의 목적에 적법성과 관련했건 그 효력 여부와 관련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